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듣는 핵과 인간 문채연입니다. 제 옆에는 책의 저자인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옥식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책 1부에서 이제 5장, 6장 조지 오웰의 결정적 예언과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와 과학자들의 반란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예, 벌써 네 번째 순서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프롤로그를 포함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 그 팟캐스트와 책 판매가 좀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것 아,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신 건가요? 예, 어떤 저기 한 신문사의 논설위원께서는 이 책을 보고 올해의 책을 뽑는다면 이 핵과 인간을 뽑겠다 이런 글을 또 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주시고 그랬는데 그 예, 논설을 많이들 읽으셔야 할 텐데. 예, 뭐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아, 싶네요. 네. 그럼 5장 들어가 볼까요? 네, 뭐 편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예. 네, 조지 오웰의 결정적 예언. 조지 오웰이 이제 책에서 보면은 냉전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정말 이 그 조지 오웰 씨 그냥 문학가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현실적 진단이랑 사실적 판단 그리고 통찰력이 냉철하시다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그 1945년 10월 달인가 한 그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초 만에 수백만의 사람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한 두세 개의 괴물과 같은 슈퍼파워 국가들이 세계를 분단시키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영원히 평화가 없는 평화의 상태, 즉 냉전, 콜드워를 그 대가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네. 놀랍게도 그 이후에 냉전 시대는 조지 오웰의 예언처럼 진행이 됐었죠. 네, 정말 저도 이 책을 읽고 신기해서 더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상상을 해서, 예를 들면 동물농장이라던가 1984라던가 네, 상상을 바탕으로 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그 1984 같은 경우는 북한 체제를 연상케 하는 네, 뭐 그런, 전체주의 체제, 예, 네, 뭐 빅브라더가 등장하고 그러죠. 예, 그쵸. 예, 예. 그래서 정말 현실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기반으로 책을 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오해의 통찰력, 뭐 아까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지만 현실적 진단에 기초한 오해의 통찰력. 첫 번째는 미국이라는 슈퍼파워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유혹이 또 다른 슈퍼파워인 소련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두 그렇죠. 번째로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주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논설에서 밝힌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완전 지금 현실에 맞는, 물론 지금 뭐 핵 보유가 좀 더 늘어나긴 했지만 어, 핵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통찰력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라고 하는 그 인간계의 절대반지, 뭐 제가 그렇게 이제 비유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절대반지라고 하는 게 그걸 갖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과 함께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공멸을 또 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네.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무기가 바로 이제 핵무기인데, 조지 웰은 그 핵의 특성을 아주 그 어떤 작가의 상상력과 통찰력으로 정확히 좀 짚어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보통 냉전 하면은 이제 시작은 분명치 않지만 이제 끝은 그 독일의 분단으로서 이제 냉전이 종식되었다라는데 의견이 없다고. 독일의 통일, 예, 네, 예, 예, 네, 그렇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네. 예, 어, 어, 그 냉전이 종식됐다라는데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대표님께서 이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냉전이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구의 냉전을 말하며 냉전의 어떤 차원을 말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는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혹시 이건 뭐 그 질문은 제가 던졌다기보다는 네, 이제 미국과 소련 지금은 이제 러시아죠. 그런 어떤 냉전 시대 두 강대국 이외에 특히 이제 제3세계에 있는 지식인들이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냉전을 다른 말로 뭐 존 루이스 가디스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긴평화라고 일컫기도 하거든요. 네, 어찌되었든 냉전 시대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죠. 네, 예, 그래서 그걸 또 상호간의 핵 억제력 덕분에 대규모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그건 아까 우리가 소개한 것처럼 조지 오웰의 예언에서도 이제 드러났는데, 근데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제3세계 국가들, 주로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 냉전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전쟁과 내전과 갈등이 벌어지면서 약 한 4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합친 그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냉전 시대 때 죽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들에게 도대체 냉전이란 뭐냐? 이 강대국들 음, 사이에는 김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강대국들이 좀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또 강대국들의 이른바 세력권 경쟁 하에서 죽어간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냉전이란 말이 이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뭐 우리 음, 이제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는 뭐 그 권원익 그 교수를 비롯한 주로 이제 제3세계 국가들 또 제3세계의 주민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제 학자들이 제기한 질문이죠. 음, 예, 저도 최근에 인간은 전쟁을 왜 하는가 네, 그 대표님 책상에도 있던데 네. 앞에 좀 보다가 다 읽지 못했어요. 네, 저도 그 책을 네, 읽으면서 보통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뭐 더 큰 전쟁, 뭐 세계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냉전 덕분에 이제 뭐 긴 평화 없는 평화라고는 하지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데에 반박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뭐 2008년인가요? 책이 쓰여진 그 날짜까지 이제 한 해도 그리고 거의 하루도 분쟁이나 뭐 전쟁 뭐 어떤 규모의 뭐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적이 없다는 내용을 보고 아 정말 이런 역사라던가 이념 이런 것들이 강대국 위주로만 흘러가는구나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인간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핵이 등장하기 전에 냉전이 시작되기 전에도 뭐 1, 2차 세계 대전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냉전 시대 때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대국들 사이의 대리전의 성격이 굉장히 좀 짙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강대국들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통해서 어떤 이제 무력 개입에 좀 자유를 음, 누리고자 했던,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절대 무기를 갖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를 갖다가 이제 두들겨 팰 때 너희들이 반항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가하면서 어떤 냉전 시대 보면 이제 미국이 벌이거나 또 미국이 개입한 전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그 횟수는 이제 좀 덜한다고 하더라도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강대국들이 지배했던 그 냉전의 질서를 좀 요약하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냉전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그 냉전 시대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굉장히 이 그 냉전 시대도 많은 전쟁과 분쟁, 그리고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제 그런 어떤 불행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궁금한 점이 물론 뭐 정말 강대국들 미국이나 소련 외에도 뭐 왜 그런 냉전 체제에 포함되었던 나라들 있잖아요. 뭐 나토라던가 아니면은 바르샤바 기구랑 관련된 나라들 외에 네. 제3세계 국가도 그렇게 냉전 체제가 큰 영향을 미쳤나요? 전 사실 그 제3세계 국가들은 냉전 체계에서조차 좀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 미국과 소련을 뭐 필두로 하는 이제 이른바 서방 진영, 자유 진영, 우리가 어렸을 땐 자유 진영이라고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공산 진영 이런 나라들이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뭐 좀 비속어로 섞자면은縄張리만 관리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세력을 갖다가 이제 끊임없이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 주된 무대가 바로 이제 중동, 그죠? 아프리카, 또 네. 아시아, 이런 그 지역으로 끊임없이 이제 세력 확장을 시도하면서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발발하게 됐었던 거고, 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 한국 전쟁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또 성격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길 이제 미국이 강압적인 핵 외교를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이런 데 있어서. 네. 근데 스탈린의 경우 맨 처음에 미국이 핵 무기를 개발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미국의 핵을 이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미국의 핵 문제를 어, 스탈린은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네, 근데 예. 그걸 이제 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작은 대비책으로 그건 이제 간주한 소련의 수준. 핵 개발. 그러니까 음, 아, 스탈린도 그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네, 그렇지만 그걸 좀 알아보니까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네, 그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어떤 그 기술력, 또 우라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원 이런 걸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선순위에 두지를 않았던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비밀리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그걸 포츠담 회담에서 강한 외교의 무기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이 미국의 핵 보유로 인해서 균형이 깨졌다. 네, 그래서 미국 그 소련이 무리를 해서라도 그 스탈린이 이제 그 소련의 과학자들한테 지시한 거는 너희들이 원하는 건 다 대주겠다. 네. 예? 대신 핵무기를 빨리 만들어라. 이런 음,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스탈린이 말하는 균형이 깨졌다는 거는 뭐 미국과 소련 간의 힘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 세계 예. 질서. 그건 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만 네,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어떤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핵 보유, 핵 독점으로 깨졌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만회하려면 소련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트루만의 핵 강화 외교가 스탈린을 위축시키기보다는 네. 어떤 그 이제 노련한 독재자였던 스탈린으로 하여금 빨리 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좀 결기를 자극하는 이런 어떤 좀 일종의 좀 역효과가 난 부분이 있었죠. 네. 그거를 바로 이제 조지 웨일은 아주 통찰력 있게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요. 음, 그런데 많은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포함된 몇몇 과학자들조차도 이제 나중에는 소련도 이 핵 개발 그리고 또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뭐 헨리 스팀슨 전쟁부 장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핵 강압의 외교의 주역이었지만 나중에는 뭐 어떤 발언들을 하면서 소련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가 돼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다 무시되고 트루먼 행정부에서는 우리끼리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핵을 독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네, 뭐 그 이른바 우리한테는 대소 봉쇄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졌던 조지 캐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헨리 스틴슨 당시 이제 전쟁부 장관 그리고 많은 미국의 여러 그 미국의 군 수뇌부들도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가버리면 그러니까 네, 비밀리에 핵도 독점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또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소련을 겨냥한 무력 시위에 나서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보니까 이러다간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찍이 이제 소련이 미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핵을 갖게 되면 이건 뭐 이제 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빨리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을 소련과 혹은 더 나아가서 일종의 좀 세계 정부를 구성을 해서 국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네. 것들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트루먼 행정부를 이걸 다 무시를 했죠. 그걸 묵살한 데에는 소련이 그렇게 빨리 만들지 못할 거야. 이제 예상했던 거 한 1950년대 한 중반 네. 정도로 예상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그 이제 이 좋은 걸 왜 소련하고 공유를 해? 네?
이 좋은 거를 그럼 네. 뭐 자기들이 이제 일종의 인간계의 절대 반지를 손에 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이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데 이거 이 좋은 거를 왜 소련한테 알려주고 왜 소련하고 공유를 해?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강한 힘을 발휘를 했던 거죠. 아, 그러면 미국 행정부는 그때 당시에 소련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뭐 미국을 쫓아 핵 개발을 성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없었던 모양인가 보네요. 1950년대 중반 정도로 예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이 만들어 봤잖아요. 네. 만들어 봤는데 이게 쉽지 않다. 예?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어,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가 들어갔고 네. 그리고 연인원 30만 명 정도가 이게 참여를 했어요. 네.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2차 대전에 영향을 거의 받질 않았죠. 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소련은 사실상 거의 뭐 초토화된 상황이고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 네. 이런 어떤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황이었고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나치 독일이 이제 그 폐색이 짙어지자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 독일에 있는 핵 과학자들과 핵물질, 핵 기술을 싹쓸이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소련도 뒤늦게 가서 우라늄 이제 정화 우라늄을 갖다가 한 100톤 정도를 그걸 갖다가 확보를 하게 됐죠. 네. 그게 소련의 핵 개발을 앞당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음, 이제 자원이 됐던 겁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은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아, 예. 잘못된 사실을 통한 계획 수립이었군요. 네. 근데 예상보다 빨리 실시된 소련의 핵 실험에 이제 트루먼 행정부가 상당히 당황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세 가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유럽에서 소련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네. 영구적인 미군 주둔 및 재래식 군비 증강이 있었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원자폭탄의 양과 질을 크게 늘려서 이제 소련이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핵 우위를 점하자 네.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수소폭탄은 개발을 승인했다고 해요. 네. 네. 그래, 그러니까 네, 그 원래 이제 이 그 트루만의 전임자였던 루즈벨트가 꿈꿨던 거는 소련과 좀 이렇게 어렵더라도 협력을 모색을 해서 유럽의 미군 주둔을 최소화하는 거를 좀 희망을 했었죠. 루즈벨트가요. 루즈벨트 같은 네, 경우는 트루만도 이거 어떻게 되나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좌고우면을 하다가 소련이 이제 핵까지 갖게 됐으니까 그죠? 핵까지 갖게 됐으니까 소련이 이제 핵의 위력을 믿고 또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갖다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미군도 크게 주둔시키고 또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 특히 이제 서독의 재무장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서독의 재무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서게 되고 또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또 재무장을 또 이렇게 나서게 되는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이 거치면서 이제 냉전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점차 가게 된 것이죠. 서독의 재무장이랑 이제 유럽의 미군 주둔을 하면서 소련이 더욱더 미국이 제3차 대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트루만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스탈린의 눈에는 저게 언젠가는 소련 땅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어떤 이제 좀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은 스탈린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련도 빨리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이제 미국이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물러서기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스탈린 생각은 그런 거였죠. 핵을 앞세운 미국의 협박에 하나둘씩 그 양보하고 물러서다 보면 네. 그러면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그래서 이럴 때에서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그 이제 태도들을 보이면서 미소 간에 이제 냉전 시대 경쟁이 격화되는 그런 어떤 양상을 띠게 되었던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소련의 핵실험에 대한 트루먼 행정부의 대응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이제 핵 개발을 하고 이런 뭔가 기능이 고도화된 그런 무기가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은 이게 절대 반지처럼 역할을 해서 굳이 다른 그 국방 예산에다가 돈을 많이 투입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착각이었죠.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텐데 핵군비 경쟁은 끊임없이 이제 그 안보 딜레마, 절멸의 어떤 그 공포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보 딜레마를 확대 재생산하는 특징이 있어요. 네. 예, 예.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핵무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죠? 핵무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핵만 가지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또 다른 무기들을 안 가져도 되는 것처럼 처음엔 생각하기 십상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안보 딜레마가 심화되고 군비 경쟁이 강화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다른 재래식 무기들도 더 증강해야 되는 일종의 이제 그런 이제 이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트루만의 생각은 이제 좀 2차 대전도 끝났고 2차 대전 때 그 미국 국방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 바람에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경제, 미국 그 국민들의 복지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좀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재래식 군사력은 좀 감축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측면도 있었고 네.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히 이제 소련한테는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네. 책에도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는 예산이 높지 않았는데 이제 1950년부터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이제 투입하면서 이전에는 주로 농업이나 공중보건에 집중되었던 예산이 전후에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나 무기를 사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지 했던 예산들이 원자폭탄 및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집중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진짜 과학의 발전 그리고 무기의 발전이 정말 인간을 보호해 주는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또 인간에 유익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그런 의문을 품은 거죠. 네, 정말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된 게 바로 이제 핵무기의 출현이었고, 네, 그리고 믿었던 미국이 좀 이렇게 인도주의적 국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인 국가라고 믿었던 미국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일본을 상대로 해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 이게 과학이 인류 발전이 아니라 인류 절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아주 그 대호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 중에는 일부는 자발적으로 소련 스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소련이 나중에 이걸 미국이 몰래 만들었던 걸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먼저라도 좀 알려줘야겠다. 네, 그 자발적으로 스파이가 된 뭐 테드홀과 같은 이제 과학자들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스파이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닐스 보 이 사람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예. 30대 중반 하나의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정도로 당시 이제 핵 물리학계에서는 이제 천재 중에 천재라고 네, 알려졌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당신도 좀 맨하탄 프로젝트에 좀 참여해 네, 달라라고 해서 1944년인가요? 그때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이 양반이 맨하탄 프로젝트 참여해서 핵 개발을 돕는 게 아니고 엉뚱한 일을 했어요. 뭐 엉뚱한 일이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희화한 표현인데 오히려 이제 동료 과학자들한테 야 이게 핵무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데 네, 그리고 이거를 냈는데 이거를 국제적으로 일종의 좀 세계 정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핵이 전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새로운 전쟁의 시작은 곧 인류 멸망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과학자들한테 필요한 건 단순히 핵무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핵이 품고 있는 정치, 윤리, 도덕, 국제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동료 과학자들을 꼬드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닐스 보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칠하고 이제 그 트루만한테 그 루즈벨트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죠. 내가 아무래도 좀 소련을 가야겠다. 네. 소련에 가서 이 맨하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 어떻게 이제 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이 핵이라고 하는 이 인류가 신으로부터 훔쳐낸 이 불을 어떻게 공동으로 좀 통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소련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좀 얘기하고 오겠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즈벨트하고 처칠 보기에는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예? 왜, 자기들이
부통령도 모르게 지금 은밀하게 진행하는 게 맨하튼 프로젝트인데 네. 이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소련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해? 이렇게 이 순진한 사람이 다 했나?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닐스 보어가 한 말 중에 이게 인상 깊은데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새로운 물질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이익보다 그것 때문에 인류가 받게 될 영구적인 생존의 위협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네. 라고 말을 했는데 분명 이 어마어마한 돈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논의는 공개되지 않은 건가요? 그냥 무조건 나치가 이제 핵무기를 갖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거 하나로 시작된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 그때 이제 프로젝트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과학자들의 생각은 이거 히틀러가 먼저 갖는다면 큰일 나겠구나. 네. 예? 이거 진짜 아마겟돈이 오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히틀러가 갖기 전에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쓰게 된 아주 중요한 배경이 거기 있었던 거죠. 예? 근데 히틀러는 자살했고 나치 독일은 항복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은 또 핵개발에 박차를 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혼란이 생긴 거죠. 예? 자기들이 이제 머리띠를 둘러맨 거는 히틀러가 갖기 전에. 네. 근데 그 히틀러는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근데 미국은 오히려 더 박차를 가하고 이걸 또 일본에 쓰려고 하고 전시의 동맹국인 소련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네. 예, 이러면서 이제 좀 이 혼란을 느낀 과학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소련 스파이가 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미국 정부에 개기기도 하고 닐스 보어 같은 사람은 내가 소련으로 가겠다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네. 근데 정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제 서구 세계가 뭐 산업화라던가 아니면 과학의 발전이 급속도로 시작된 이후로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문명의 진화를 주도한다는 게 이제 신념이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보면은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문명을 진화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문명의 진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목적을 갖고 과학의 발전을 하는 것이 정말 인간에게 이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요즘 그 국방개혁 2.0에서 뭐 킬체인을 삼축 체계를 도입한다 하면서 무기의 고도화가 이제 국가 안보를 가져다 줄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것에만 기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목적에도 맞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한국도 과학 기술에 좀 많이 의지하는 것 같은. 네, 뭐 그럼 뭐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뭐 고도화된 무기를 만들어서 북한도 상대하고 또 뭐 수출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류사에 남긴 유산은 굉장히 크죠. 그 중에 하나가 과학자들한테 재갈을 물려버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당시의 과학자들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시겠습니다만 당시의 과학자들은 단순한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예, 단순한 과학자들이 아니고 인문학, 역사학, 또 네. 국제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융합형 지식인들이었어요. 네. 융합형 지식인들. 근데 미국 정부나 이런 쪽에서 기대했던 건 너희들은 핵이나 만들면 되지. 이 핵이 앞으로 뭐 국제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거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야. 네. 근데 너희들이 자꾸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면서 자꾸 뭐 정치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건 너희들이 오버하는 거야. 요즘에도 그럼. 그런 논리가 팽배하지 않나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 숫자들은 많이 줄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결국 핵의 시대를 목도하면서 세계 정부론 정말 그 칸트가 꿈꿨던 영구 평화론, 핵의 시대의 영구 평화를 만들기 위해선 세계 평화론, 세계 정부론 이런 것들도 이제 설파하고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보기엔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위험한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로버트 오펜하이머, 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로 불리는 그 오펜하이머가 맨하탄 프로젝트 연구소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원자력 위원회 의장도 맡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뭐
미국 정부, 특히 이제 미국이 소련의 핵실험을 이유로 해서 이제 그 수소폭탄 개발을 공식화하니까 공개적으로 막 반기를 들었죠. 네. 이러다가 우리는 그 병 속에 갇힌 전갈이 된다. 네. 전갈이 된다. 그리고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탐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테러리스트들이 작심하고 막 몇 개 뉴욕에 터뜨리면 뉴욕은 아예 그냥 뭐 이제 초토화가 되고 하는 이런 어떤 핵 테러리즘 이런 것들을 경고하면서 적어도 자기가 핵을 만드는데 불철주야 잠도 안 자면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지만 해도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수소폭탄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원자폭탄의 양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이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비밀인가 그 취급증을 갖다 박탈당하게 되죠. 아, 예. 그리고 이제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열받은 그 과학자들이 1946년인가요? 이제 핵 과학자 협회 이런 걸 만들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의 단결하라. 네. 우리가 이 신으로부터 이 위험천만한 불을 훔쳐낸 당사자들인 만큼 이 불이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존을 말살하기 전에 이 불을 통제해야 될 역사적인 책임도 우리 바로 과학자들한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닐스 보어 같은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핵 과학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른바 이제 반핵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과학자는 아니지만 오펜하이머처럼 이제 이런 반란에 동참한 외교관도 있었잖아요. 조지 캐넌 씨. 네. 근데 조지 캐넌 씨가 이제 핵무기를 미국 국방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단지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갖고 있는 것임을 이제 소련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이분은 뭐 오펜하이머나 닐스 보어처럼 반핵 운동가는 아니고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을 주장하신 건가요? 조지 캐넌도 슈퍼폭탄으로 불렀던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대서봉쇄를 불가피하게 선택을 하되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네.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조지 캐논은 그러니까 일종의 좀 자제력 있는 절제력 있는 봉쇄 정책을 얘기를 했지. 뭐 이렇게 뭐 수만 개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슈퍼폭탄을 만들어내고 여차하면 그 무기를 사용할 태세를 갖추고 이러다가는 정말 전쟁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는 핵무기가 오히려 이제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고 이걸 갖다 다 절멸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만큼 핵무기를 방어용 목적, 즉 노포스트 유즈,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천명해야 된다라고 네. 조지 캐논이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또 미국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지금 뭐 NPT도 보고 그러면 핵 선제 불사용이나 아니면은 뭐 핵이 방어용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과의 4장과 아니죠. 5장과 6장 다뤄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2부 핵시대의 첫 전쟁, 한국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한반도 관련 사안인 것만큼 더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